사건이라는 것은 나의 서브텍스트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반하는 것이 당연히 반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은 항상 반대 행동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그 일관된 행동에 그것과 대립되는 또 반대 행동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배우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들이 충돌하고 그리고 또 풀어지고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야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내적 갈등이 될 것이고 관객들은 내적 갈등을 보러 오는 거죠. 그 내적 갈등이 재미의 요소란 말이에요. 자, 이날 수업을 시작하면서 토르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동안 신을 탐색하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쓰게 됐다. 톨스토이는 자기 완성을 위한 투쟁에 일생을 바쳤다. 안톤 체홉은 부르주아적 생활의 경박성과 투쟁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대다수 문학작품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들은 남달리 원대하고도 활기찬 목표를 지녔다. 이런 목표들로 인해서 그들은 배우의 모든 창조 능력을 끌어당기고 희곡이나 배역의 온갖 세부사항과 단위들을 흡수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느껴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희곡에서 개개의 작은 목표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단문은 아주 작은 단위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의 모든 상상, 감정 및 행동이 형성하는 이 전체적인 물줄기는 플롯의 초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해요. 이 말은 조금 약간은 어렵게도 쓰여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들이 함께 형성하는 이 공통의 끈은 아무리 하찮은 세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초목표와 무관할 때는 군더더기나 오류로 부각될 만큼 튼튼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분석 과정에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군더더기나 오류죠. 군더더기나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초목표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초목표라는 단위는 여러분들은 이제 입시생이잖아요. 성우시험을 향한 입시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 단문 분석인데 애니메이션이든 전극이든 이 희곡 전체를 다룰 일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지금 와닿는 것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초목표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주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초목표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초목표로 향하는 이 동력은 희곡 전체를 통해서 지속되어야 된다. 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이 힘의 근원이 연극적인 어떤 과장이나 거칠에 뭐 보여지기식의 연기 이런 것, 액팅 포 액팅으로 나온 거라면 그 힘은 희곡에 그저 비슷한 방향밖에 잡아주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그것이 인간의 뿌리를 두고 희곡의 기초 목표 달성을 위한 힘이라고 한다면 마치 대동맥처럼 희곡이나 배우에게 온갖 자양분과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문학작품이 만약에 위대하다고 하면 그 초목표가 끌어당긴 힘도 당연히 크겠지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작은 1, 2, 3으로 이제 초목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희곡이 그렇게 대작이 아니고 작품성이 없고 천재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끄는 힘이 당연히 약해지겠지 라고 선생님 말씀하시고, 또 그냥 약한 경우가 아니라 희곡이 엉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배우, 그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 스스로가 초목표를 찾아내서 보다 깊게 보다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경우 배우가 명명하는 새로운 초목표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작을 한번 건드려 보기로 했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목표는 바른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9기에서 연장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10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목표를 정할 때는 바른 이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동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가급적 동사 형태가 좋다는 사실을 살펴본 기억이 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단문 전체는 이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이야 라고 해서
목표에다가 설득 이렇게 적으면 행동에 별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저 친구를 설득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동사 형태로 만들어줘야 행동에 보다 깊은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더욱 커진 초목표를 명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작은 목표도 그렇고 초목표를 명명할 때도 동사 형태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한 3가지 정도 들어주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보예도프의 지혜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희곡의 주된 목적을 나는 소피아를 위해서 싸우고 싶다라는 말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가 봐요. 선생님 잘 모르는 작품이네요. 플롯에는 이 정의에 부합하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각도에서 이 희곡을 다룰 경우에는 사회 비판이라는 주제가 단지 단편적이고 우연적인 가치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목표를 나는 소피아가 아니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조국과 국민에 대한 이 차츠키, 주인공 이름이겠죠? 차츠키의 열렬한 사랑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겠니? 라고 첫 번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주 뭐 이렇게 뭔가 좀 정의롭고 신념을 가지고 좀 크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희곡 전체를 통해서 작가가 이 그리도예도프라는 작가가 이 사회 비판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합해서 내가 배우로 연기를 할 때, 차스키라는 연기를 할 때 이것을 포커스로 맞추면 훨씬 더 나의 이 초목표라는 것이 단단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고발이라는 주제가 더욱 확연해져서 희곡 전체는 보다 심오한 내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 주제를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찌 보면 좀 더 커지나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그 의미가 한층 더 심오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주인공의 비판의 소리는 더욱 통렬해지고 희곡 전체에서 소피아와 관련된 주제 설정을 했을 때와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 색채는 좀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희곡은 조국이라는 범주까지 넘어서서 인간적, 보편적, 뭐 자유까지 나아갔으니까 그런 폭넓은 의미를 띠게 된다라는 예를 하나를 들어주신 거고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또 들어주시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초주제를 바르게 명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스스로도 선생님 스스로도 경험을 통해서 생생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대요. 한 번은 내가 몰리에르의 상사병 환자라는 연기를 했을 때였다. 이건 굉장히 희극이고요. 코미디극입니다. 처음 접근은 초보적인 것으로 얘가 이제 상상병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 이거 뭐라고 하지? 꾀병! 꾀병을 부리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 아프고 싶다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내가 극에 정성을 쏟을수록 또한 성공을 거둘수록 우리의 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희극이 뭔가 이렇게 약간 병적인 비극처럼 변해가는 것을 선생님이 느꼈대요. 그래서 이거 뭔가 뭐 이상하다라고 그 실수를 깨닫고 주제를 나는 아프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아픈 것처럼 보이고 싶다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희극성이 부각이 되고 몰리에르가 의도했던 대로 돌팔이 의사들이 바보 아르강을 이용해 먹는 수법을 폭로할 수 있는 그 발판이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 골도니의 주막집 여주인 이라는 작품 예를 들어주시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연기를 할 때 토르츠보 선생님이 연기를 할 때 나는 여성 혐오자가 되고 싶다를 주제로 잡는 실수를 저질렀대요. 그러자 이 희곡도 유머도 행동도 살아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주인공이 실제로는 여자들을 사랑하지만 다만 여성 혐오론자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나 봐.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나는 넌지시 구애를 하고 싶다로 초목표를 바꿨대요. 그러자 곧 희곡은 생기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주막집 여주인의 경우 문제는 희곡 전체라기보다는 내가 맡은 배역에 있었대요. 그러나 희곡 전체의 내적 본질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오랜 작업을 거치고 나서였다. 이렇게 토르츠보 선생님은 훌륭하신 배우실 거잖아요. 실존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물론 스타니슬라브스키 본인을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쓴 거긴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일 텐데도 오랜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진정한 청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극의 주막집 여주인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여주인, 다시 말해서 여성 자체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비로소 가능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세 가지 들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예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작품과 이 초목표가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작품과 희곡일 수 있는 거고, 뭔가 되게 상징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리얼리티의 작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게 특정한 게 아니고 그 작품과, 그리고 이 희곡이라는 것은 작가가 있을 테니까 그 작가가 내재해 놓은 이 세계관들이 당연히 부합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작품과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지, 나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상징을 넣을 거야, 뭐 요렇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흔히 이런 중심 주제는 희곡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예를 들어 2달 공연한다 그러면 한 달쯤 지나면 목표가 다시 생겨. 선생님의 배우 인생을 봐도 그렇거든? 때로는 중심 주제를 바르게 정의하는데 관객들이 또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네. 연기를 하는 동안 배우의 머릿속에는 중심 주제가 시종일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 주제가 바로 극작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심 주제는 배우의 예술적 창조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단락 끝나고요. 자, 2단락 넘어갑니다. 자, 희곡 속의 이 내적으로 흐르는 주된 흐름은 배우에게 희곡을 내적으로 파악하는 파악력, 우리 책에서 파악력이라고 했죠. 파악력을 제공한다. 이 상태에서 배우들은 모든 복잡한 것들을 전개할 수 있고 희곡 속에 깔려있는 기본 목표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자, 연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희곡에서 시종일관 배우의 노력을 계도하는 이 내적인 노력의 선, 그러니까 배우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내적으로 노력하면서 연기를 해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 노력의 선을 우리는 계속성 또는 관통행동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 말만 기억해 둘까요? 행동의 관통선. 행동의 관통선. 이 관통선은 희곡의 모든 작은 단위의 목표에 전류를 통하게 해서 초목표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모두는 계속 공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주십니다. 배우의 창조 과정에서 이 관통행동, 관통선, 그리고 초목표, 지금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막중한 의미를 지니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증거로 내가 직접 체험한 사례 하나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어떤 여배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배우가 뭔가 이렇게 좀 그 시대에 맞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 식의 연기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스타니슬랍스키의 이제 사실주의 시스템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완벽한 배우가 되고자 잠시 무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고 더불어 몇 년간 작업을 마친 뒤에 그녀가 다시 무대로 복귀를 했대요. 그런데 이 무대 복귀를 한 복귀작이 성공을 못한 거야. 관객의 눈에 비친 그녀는 영감의 직접적 분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영감의 직접적 분출, 이게 가장 키워드 였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그 영감님이, 그런데 그녀만의 그 최고 소중한 특질을 잃어버린 배우처럼 보여졌대. 그 특질 대신에 무미건조함, 시시콜콜한 자연주의 수법, 거칠의 연기 수법 내지 기타 유사한 여러 가지 결점들만 쫙 늘어서 있었대. 이제 이 배우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무대에 나갈 때마다 그녀는 마치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처럼 느꼈고, 그러다 보니 연기는 맥이 끊기고 혼란과 낙심의 느낌은 갈수록 커져서 절망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관객들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주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에 적대적 혹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이 여배우가 생각이 들어서 지방의 여러 극장을 또 다니면서 시험을 해보았대요. 근데 결과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다.
이 가련한 배우는 새로운 방법을 욕하기 시작했고 털어버리려고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당연히 뜻대로 되지가 않죠. 예전에 숙달된 거칠애는 잃어버렸고 이제는 진짜 좋아하게 된 새로운 방법과 비교할 때 그녀가 쓰던 낡은 방식은 또 어처구니가 없어서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닌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 그녀는 진퇴양난의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무대를 완전히 떠나기로 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무렵에 선생님께서 그녀의 연기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연극이 끝난 뒤에 그녀가 꼭 분장실에 들러달라고 부탁을 해서 분장실로 갔대요. 연극도 끝난 지 오래되고 모두들 극장을 떠났는데 이 여배우는 나를 놔주려 들지를 않았대요. 자기에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원인을 가르쳐달라고 울다시피 매달렸대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동료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녀의 배역으로 되돌아가서 준비를 어떻게 했고 이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획득한 모든 기술적인 장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봤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었대요. 그녀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는 나름대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전체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창조적인 토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게 됐습니다. 행동의 관통성과 초목표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물으니까 그녀는 막연히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에 관통선이 없는 연기란 이 시스템의 이런저런 분야를 떼어내서 따로따로 연습하는 거랑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적 원동력 들어가기 전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있죠. 단위와 목표, 믿음과 진실감, 정서기억, 교감, 적응,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연습한 물론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근데 그 연습을 한 이유가 이 관통선을 가지고 초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습도 한 건데 이거를 그냥 다 분리를 시켜서 연기를 했던 거지, 이 여배우는.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는 쓸모가 있지만 배역을 전체적으로 연기할 때는 그걸 따로따로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모든 주 목적은 기본적인 방향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당신은 간과했네요. 이게 당신이 행한 역할이 조각조각 광채를 발하면서도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상을 망치로 깨보세요. 부서진 대리석 파편에서 사람을 압도하는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리허설에서 나는 그녀의 배역의 중심 주제와 방향에 맞추어서 단위와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대요. 이 여배우는 열심히 작업에 임했고 완전히 소나기에 넣겠다며 며칠간 지도를 해달라고 매달렸대요. 나는 매일 그녀의 작업을 점검해 주었고 마침내 그녀가 새로운 정신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러 극장에 갔다. 그녀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날 저녁 극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이 재능 있는 여배우는 몇 년 동안 겪은 온갖 고통과 회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재능을 다시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기뻐서 웃고 춤추는 가운데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관객들로부터 수없이 커튼콜이 쏟아졌다. 자,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사건은 행동의 관통성과 초목표가 지닌 기적같은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제가 이걸 띄우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세요. 자, 행동의 관통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초목표로 나가고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빗금으로 된 작은 선들은 한결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흐르면서 하나의 주된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아까 그 여배우의 경우 배역을 구성하는 작은 선들은 방향이 갈팡질팡해지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단위대로, 목표는 목표대로, 정서기억은 정서기억대로, 뭐 적응은 적응대로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엉망이죠. 배역의 모든 작은 목표들이 각각 다른 방향을 겨누고 있으면 튼튼한 끊어지지 않는 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선도 당연히 형성 안 되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결과적으로 행동은 조각나고 공조도 안 되고 전체와 무관해진다. 각 부분이 아무리 뭐 단위가 훌륭하게 잡았고 정서기억도 너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토대 위에서는 희곡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또 한 경우 예를 들어보자.
행동의 일관된 선과 중심 주제는 희곡의 유기적인 일부라서 이들을 무시하면 희곡 자체가 손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외부 주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극에 삽입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새로운 것이 추가됨으로써 예전 요소들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이 이제 가다가 경향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초목표는 따로 돌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형적이고 척추가 부러진 희곡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샤가 여기서 딱 반발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첨가를 못한다고 하면 모든 연출가와 배우들에게서 주도적이며 개인적인 창조 능력을 빼앗는 게 아닙니까? 또한 그들에게서 뭐 옛 걸작을 현대 정신에 접목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그거를 더 넣지 말라고 그러면 말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너 같은 사람들은 영원적, 현재적, 순간적이라는 이 세 단어의 의미를 혼동한 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단락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읽어봅시다. 이 말들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유, 정의, 사랑, 행복, 커다란 환희, 커다란 고통 같은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지금 현재적인 것, 현재 내가 이 자유를 막 느끼고 있고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당연히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죠. 이런 종류의 현재성,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경향이 미래에도 충분히 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 현재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대조적으로 순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순간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희곡 전체를 거기다가 써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순간적인 것이 영원한 예술작품과 전혀 무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억지가 창조 작업에서는 늘 피해야 되는 수단이래요. 그래서 낡은 주제를 일시적으로 강조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희곡과 배역을 모두 죽일 뿐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한 과일나무가지를 다른 과일나무에 접붙여서 어쩌다가 새로운 과일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끔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든지 그러면 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하십니다. 때로는 동시대의 사상이 고전에 자연스럽게 접목되어서 고전을 새롭게 할 수도 있죠. 뭐 햄릿 얼마나 옛날 작품인데 그거를 현대식으로 많이 재해석하죠. 네, 이런 경우 추가되는 것은 중심 주제의 흡수가 스무스하게 흡수될 경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아무런 이견 없이 이 작품을 영원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진술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초목표와 일관된 행동에 특히 주의하여 무리하게 억제된 경향이나 희곡과는 관련 없는 의도나 지향 경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문을 분석할 때는 이 초목표는 사실을 다룰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작은 목표 밖에 없고 작은 목표에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았을 적에 이 세 번째 줄에서는 뭘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다섯 번째 줄은 뭘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관련이 없는 의도나 지향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경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라서 새로운 과일을 열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네,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했기를 바란다. 만약 이것이 숙지되었다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사로서 주된 교육 목표를 달성한 거다. 우리 시스템의 기초 하나를 제대로 설명해 준 거니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행동은 반대 행동과 마주치고 제2의 반대 행동에 의해서 제1의 행동이 강화된다. 어느 희곡에서도 일관된 행동 외에 그것과 대립되는 일관된 반대 행동이 있대요. 그 불가피한 결과로 더 많은 새로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롱님한테 오늘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반대 행동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 쭉 가는 그런 내용은 없죠. 항상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나의 서브텍스트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반하는 것이 당연히 반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은 항상 반대 행동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그 일관된 행동에 그것과 대립되는 또 반대 행동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배우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들이 충돌하고 그리고 또 풀어지고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야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내적 갈등이 될 것이고 관객들은 내적 갈등을 보러 오는 거죠. 그 내적 갈등이 재미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격가지로 세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기 친구들 알 텐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이. 단문의 분석을 할 때 항상 이분법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나의 감정 상태를 뭐랑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나의 감정 상태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네, 놀자님. 편하다? 불편하다. 네, 이것은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 배우 수업에 배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단문은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내 마음이 편한 상태인가?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가? 그러면 편한 상태일 때의 분석,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석, 그 다음 불편한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되는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더 좋겠냐라는 거예요. 우린 좋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들을 때는 감정을 극대화시켜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문이 편한 상태는 아니고 불편한 상태일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 그런 걸 자주 들고 오죠. 그럼 불편한 상태를 얘기를 해봅시다. 이 마음이 지금 불편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은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럼 불편한 상태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분석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불편한 상태를 여러분은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불편해할 거면 나는 불편한 게 맞는 거죠. 이 불편한 대사를 최선을 다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면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커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배우에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브란드 작품을 예를 들어본다고 합니다. 우리 브란드 다 알죠? 브란드의 주인공은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전부, all, 전체, 아니면 전무, 전혀 없는 거, 제로. 이것이 브란드의 좌우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광신도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 이 사람의 좌우명을 그게 주 목표로 보기로 했다고 치자. 이런 부류의 광적인 기본 원칙은 아주 끔찍스러운 거지. 이 원칙대로라면 이상적 목표를 구현하려는 브란드의 인생에는 어떤 타협도, 양보도, 유약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심 주제를 희곡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단위와 연결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브란드라는 작품을 이제 연습해 봤을 때 와이프 아그네스가 있고 아기 옷을 안고 이제 엉엉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이 장면을 써먹어 볼 건데 내가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 주목표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의 조합을 시키려고 한다면 상상력이 너무 동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막 너무 애를 써야 될 거고 어떻게든 그 둘을 뭐 하나로 묶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와이프 아그네스를 이 브란드와 반대 행동의 선, 그러니까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일관된 반대 행동의 선을 대변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반대의 선 아니면 일관된 반대의 선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래요. 그러면 그녀는 중심 주제에 항거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반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이 장면에서 브란드 역을 분석해보면 중심 주제와의 관계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중심 주제가 이 브란드니까, 브란드의 목표니까요. 브란드는 아내가 그 아기 옷들을 남들에게 주어버리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광신자 브란드는 그의 인생의 이상 구현을 위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내의 일관된 반대 행동은 남편의 직접적인 행동을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호 충돌하는 두 개의 원칙을 딱 얻게 됩니다. 브란드의 의무감이 아그네스의 모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부대쳐요. 그리고 이념이 어떤 감정과, 아그네스의 감정과 또 투쟁을 벌입니다. 또 광신적인 목사가 슬픔에 찬 어머니와 부딪히고요. 남성의 원리가 여성의 원리와 또 부딪히게 되는 이런 사건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내적 갈등이죠.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일관된 행동에서는 브란드의 손에 있고 일관된 반대 행동에서는 아그네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두 배우가 반대 행동의 선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진짜 잘 해내면 우리가 재밌겠죠. 자, 모두들 주목해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토르초프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이 강좌를 첫 강좌라고 하시네요. 이 첫 강좌에서 우리가 해온 모든 작업은 배우의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 목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내적 파악.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원동력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 행동의 관통선, 셋째, 초목표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길러주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운 거래요. 그리고 토르초프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을 우리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다뤘다. 자, 이제 너희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사실주의 시스템이 뭔지 알겠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지셨어요. 자, 그래서 이 첫 강좌라고 할 만한 게 끝났나 봐요.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배운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 코스차가 뭔가 아쉬웠대. 뭐가 아쉬웠냐면 늘 항상 뭔가 필 받아서 막 이런 연기, 막 영감이 오셔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연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늘 꿈꿨는데, 이 사실주의 시스템 공부를 하는 동안 그런 것들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쓸쓸했나 봐.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목도리를 목에 감으면서 극장 현관에 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쿡 옆구리를 찔렀는데 보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었대요. 토르초프 선생님께서는 내 기분을 눈치채시고 왜 그런지 알아보러 오신 거였대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꼬치꼬치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무대에 설 때 기분이 어때? 우리 시스템에서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실주의 시스템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실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려고 선생님이 넌지시 떠본 것 같았대요. 코스차는 이제 솔직하게 다 말을 해요. 이제 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정상을 벗어난 것은, 정상이라는 건 이제 보통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보통 상태, 일상 같은 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대에 서면 그냥 편하고요.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목적도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신뢰도 있고 무대에서의 내 권리도 다 믿겨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너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 사실주의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코스차가 영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런 이 연기에 취한 그런 내가 느꼈어 막 이런 필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라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나의 시스템은 너한테 결코 영감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시스템은 단지 영감을 위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걸 뿐이야. 그리고 내가 너라면 이 영감이라는 이 헛개비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영감이랑 자연이라는 기적의 요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것에 넘겨버리고 인간이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것들에 나는 헌신하겠어. 왜냐면 영감 오라고 한다고 와지면 하겠는데 얘가 안 와진다 그랬죠. 역할을 바른 길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수록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져서 마침내는 영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15장 초목표를 마칩니다.